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12페이지.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자, 1번 볼게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현상이 있죠. 이걸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 있죠. 이걸로 봤던 겁니다. 맞습니다. 자,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각종 기계 설비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와 단기적으로는 유사하죠? 왜냐하면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생산 요소가 각종 기계 설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귀속되는 소득을요, 준지대라고 설명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단기적으로 못 늘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있죠? 이걸 뭐라고요? 준지대, 어중간한 지대 했던 겁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T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얘는 셋 다 각각 노는 겁니다. 어떻게 노는 거라고요? 뭐냐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일단 T내하고 한계지, T내하고 그 다음에 생산지, T내하고 저기 우등지 이런 거 나오면 대화인데요? 아니 수송비가 나와야지 왜 이런 게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절대지대는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이 세 개 다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 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셋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다 틀린 겁니다. 5번 볼게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저의 차가 나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요, 튀넨의 이론입니다. 튀넨의 이론이다. 틀렸네요. 자, 오른쪽 28번 보겠습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라든가 비옥한 토지에는 제한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 작동을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이걸 뭐라고요? 위치 지대설이라는 겁니다. 위치 교차 지대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위치 지대설. 저기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입지 교차 지대설 위에다가 위치 지대설 써 있죠. 그러니까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지대는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떨어지죠. 점점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요,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맞는 거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얼마든지 지대를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이걸 뭐라고요? 입찰 지대설이라는 겁니다.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요,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할당되죠. 자, 보세요. 여기는 누가 가장 많이 지불하겠다는 얘기예요? 채소나 과일농 있죠? 이게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긴 누가 가장 많이 지불해요? 버터나 치즈 있죠? 이렇게 따라 지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 할당되는 거예요. 용도도. 그다음에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자, 차액 지대설은 리카도가 얘기한 거라겠죠? 대표적인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는 어디 갔어요? 자, 그 토지에 귀속된 소득은 잉여라고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잉여. 그냥 암기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다. 그래서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요,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자, 경제적 잉여하고 생산비 바꿔놓으세요. 바꿔놨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제요. 생산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제. 자, 생산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자, 한 장 넘길게요.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대론에 관한 논쟁, 요걸 얘기합니다.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요,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매출액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2번 볼게요. 고전학파는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구별했습니다.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어요. 구별하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지대를 뭘로 강조했다고요? 잉여인 불로소득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불로소득. 남는 돈이니까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
다시 한번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대 부르는 게 임대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맞는 겁니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의하면요,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에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 있죠. 그러니까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조잡스럽게 써도 맞는 거예요. 오른쪽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는 수학 체감의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딱 한마디 듣는 순간 일단은요, 리카도 이론입니다. 이번에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요, 한계지라고 하면서, 자, 생산성이 가장 높은 땅이 아니라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바꿔놓으세요. 생산성이 가장 뭐라고요? 낮은 땅을 한계지라고 하면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토지의 지대는요, 그 토지의 생산성과, 어떤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 있죠? 이게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대는 토지의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불로소득에 불과하다입니다. 뭐라고요? 불로소득. 그래서 이건 어차피 문제가 엉성하긴 하지만 1번이 정답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3번 보겠습니다.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 맨 이런 얘기입니다.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죠.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이번에 위치 지대설, 이거 다른 말로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대가 점점 감소하죠. 왜 그래요? 수송비가 점점 증가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찰 비용 이론은요, 이거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도심에 직장이 있습니다. 도심에 뭐가 있다고요? 직장이 있는데, 만약에 풍선에서 살고 있다고 치자. 풍선 아시나요? 풍선 위에서 살 수 있죠? 자, 풍선에서 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풍선에서 살게 되면 임대료 내요, 안 내요?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 이제 직장까지 출근할 때요, 그 마구라 있죠? 막 닦아서 목에다 딱 겁니다. 그러면서 원더우먼처럼 횡간이 날아갑니다. 어디로 난다고요? 뿅하니 날아갑니다. 그러면 교통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땅바닥에서 살게 되면, 땅바닥에 살게 되면 일단은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땅바닥에 사니까 또 버스 타고 다니려면 교통비 들어 안 들어요? 또 이런 걸 그 마찰 비용 했습니다. 거추장거리는 비용 있죠? 뭐라고요? 마찰 비용. 이렇게 하면서 헤이그는요, 결국은요, 교통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요, 거기, 33번에 3번 있죠?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요,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뭘 지불한다고요?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 겁니다. 맞는 거예요. 4번에 특정 토지는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5번에 절대지대설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자, 차익지대설과 다르게, 차익지대설과는 다르게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최열등지가 한계지입니다. 최열등지가 뭐라고요?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차익지대설을 무시했다는 건 아니죠? 요 한계지 이상은 뭐가 발생해요? 차익지대가 발생하고, 이하는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차익지대는. 다만 이 위에는요, 차익지대 외에도 뭘 붙일 수 있다고요? 갖고 있다는 사실로 더 막 지대를 붙일 수 있죠. 한계지 이하의 땅은요, 별도로 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차익지대를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다 덧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이걸로 지대를 더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해요.
이 차익제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도 차이 나면 차익제는 발생해야하네요. 하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뭐라고요? 한 개지 이하의 땅에 대해도 막 지대를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비옥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35번 볼게요. 마샬의 준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 있죠. 딱 생각하시면서 자,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혼자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은 2번 볼게요. 준지대는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는 소득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각종 기계 설비는 다 뭐라고요? 준지대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 이것들은 다 준지대에 속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고정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되지 않죠. 예를 들어 아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단기적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요, 준지대는요, 고정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요, 자, 경제지대만 커지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5번에 자,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인 각종 기계 설비 이런 데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여기서 지대는요,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만 경제지대 성격을 갖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준지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준지대. 어중간한 지대를 뭐라고요? 준지대.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8번 보겠습니다. 자, 트윈엔의 입취지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트윈엔의.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지대는 감소하겠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심으로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지대는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는요, 지대에 반비례한다. 자, 보세요. 자, 어디 갔어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답니다. 생산물의 가격이 매출액이에요. 자, 얘와 얘가 자, 동일하죠? 어떤 땅이든 얘랑 얘랑 같죠? 그러면 결국은 수송비가 증가하면 순이익은, 지대는 낮아지죠?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는 올라가죠? 반비례하겠네요. 자, 읽어볼게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수송비는 지대와 반비례합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비와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생산비와 수송비가 똑같답니다. 어떤 땅이든 얘랑 같다는 얘기죠. 같으면 매출액이 올라가면 순이익도 올라가죠. 지대도 올라가죠. 매출액이 떨어지면요, 지대도 떨어지는 겁니다. 비례하겠네요. 비례. 자, 그래서 생산비와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생산물의 가격은 지대와 정비례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좀 어렵네요. 그다음 5번에 도심보다 외곽으로 위치한 농작물의 한계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더욱 급한 게 아니라 완만해집니다. 바깥으로 나갈수록 뭐라고요? 완만한 형태입니다. 안쪽은요, 급한 형태. 이걸요, 완만하다. 이런 걸요, 급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만하다 답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완만하다. 하나 넘겨볼게요. 41번. 예? 답이 두 개입니다. 2번, 5번. 둘 다 답을 하셔야 돼요. 2번, 5번. 자, 한 장 넘겨볼게요. 41번. 알론소는요, 알른이 별명이 뭐라고요? 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겁니다. 토지에다 베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트윈엔의 고립국 이론을요,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켰다. 말이 좋아서 확장 발전시킨 거지. 갖다 베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 뭐라고요? 베꼈다. 2번 볼게요.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벌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합니다.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매출액이라든가 생산비는 동일하다 과정하는 겁니다. 다 비용 같은 건 동일하다 과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는데 토지 이용자에게는요, 최소 지불 용이약이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죠.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줘야 돼요. 입찰에 붙였을 때. 어쨌거나 문제 풀다가 최소자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지불하는 사람이 여기 입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돼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의 자, 이게 주거지. 이게 주거지죠, 이게. 이게 주거지죠, 주거지. 주거지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요거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순이익 아닙니까? 요걸 이하로 내려가면 손해나죠? 이거로 더 나가면 손해죠? 여기까지 이익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이하로 더 나가게 되면요. 여기서 외곽으로 더 나가게 되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오히려 손해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살해야 되겠네요. 이거 이상 나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 살해야 되겠네요. 이게 주거지라면. 무슨 땅이라고요? 주거지.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있죠? 여기가 바로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문제가 요거는 또 별로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로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요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너무 많이 써놨네, 이거. 딱 정리하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아주 자세가 아주 편하시네요. 얼마 보지도 않은 분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위주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기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빼놓고 가는 거 없죠? 자, 121페이지 보면 요거는 이제 1번 볼게요. 맨 위에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교재 가슴에다 끼고 다니는 책 있죠? 7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요? 70페이지. 자, 우리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요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뭐냐면, 맨 먼저, 동심원 이론이다. 자, 동심원 이론은요, 자,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인데, 누가 얘기했다고요? 버제스. 자, 1925년도에,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자, 도시가 성장하는 거를 발표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해 줍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게 되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도시도 마치 이렇게 무식하게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충천근중통이다 이런 식으로, 증천근중통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중심상업지구, 그리고 이거는 천이지구, 계속 변해 나가는 지역 있죠? 이걸 천이지구 혹은요, 점이지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점이 혹은 전이지구.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근로자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산층 주거지역, 아니면 고급 주택지역, 요거는요, 통근자 지역,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데, 요거는 이런 표현 좋게 하세요. 이거는, 그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해줍니다. 도시 생태학. 생태학이라는 게 어떤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있죠. 이걸 중시하는 학문을요, 생태학 해주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논밭을 잠식해 나가는 거 있죠. 이걸 침입한다 해줍니다. 논밭 임야를 침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뀌어 나가는 걸 천이한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걸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저소득층일수록 요거는 1925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때만 해도 자동차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자꾸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도심 쪽에. 왜 그러냐면 도심 쪽에 입지해야 이 고용기회가 많아집니다. 뭐가 많다고요? 고용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얘들은 차들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접근성이 좋은데. 걸어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하니까 자꾸 어디를 입지해요?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심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자, 도심 쪽 있죠? 갈수록 뭐 빈곤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이런 거 있죠? 범죄, 이거 도시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도심 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그럼 밖으로 나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죠. 도심 쪽으로 갈수록 각종 도시 문제는요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건 도시가 어떻게 단순 무식하게 성장하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선형 이론입니다. 요거는요, 누가 얘기했냐면,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호이트. 자, 요거는 1939년도에 미국의 142개 도시 있죠? 요걸 가지고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얘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다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여기다 써놓은 거 있죠? 요거만 기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중심 상업지구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은요, 자, 이쪽에다가는 뭘 그렸냐면, 산업도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요, 그 도시와 고속도로, 서울로 치면요, 올림픽대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도시와 산업도로 끼고는 뭐가 입주해요? 각종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런 게 입주합니다. 도매라든가 뭐가 입주한다고요? 경공업 이런 게 입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와 고속도로 이런 거 끼고는요, 고급 주택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올림픽대로 이런 거 끼고는 뭐가요?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질비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도매라든가 경공업 지역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요, 저급 주택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뭐가 입주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저급 주택들. 그리고 우리가 어중간한 지역 있죠? 어중간한 지역은 누가 입주한다고요? 중급 주택들이 입주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논리는요, 여기는요, 고소득층일수록 누구 입장이라고요? 고소득층일수록 여기서는 이제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주한다. 교통망이 어떻다고요? 양호한 곳 있죠? 요거에 입주한다. 이런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소득층일수록 뭐가 입주한다고요? 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입주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반을 뚝 자르면 부채를 딱 편 모양 같지 않나요? 딱 잘라보면 부채를 팍 핀 거.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이건 어떻게 도시가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하냐? 자,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다핵심 이론 해줍니다. 뭔 이론이라고요? 다핵. 요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해리스와 뭐라고요? 율만, 이런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에요. 자, 이 도시는 어떻게 하나의 핵만 중심으로 성장하냐? 아니다. 도시는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서울로 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명동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 같은 거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테헤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흥 상업도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양한 핵이 있죠. 요걸 중심으로 성장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사 활동끼리는 자꾸, 그러니까 주택끼리는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근데 이종 활동끼리, 예컨대 공장하고 주택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자꾸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옛날에는 그 강남 쪽은 더 논밭이었겠죠. 그죠? 근데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핵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능이 분화된 다양한 핵을 지금 성장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이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 동벌을 선호해서 어떤 농구 선수가 서부를 선호해요? 동부를 선호해요? 동부를 선호해서 열심히 거기 가서 이제 운동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슈.
자, 동벌을 선호해서 거기 가서 최선을 어떻다고요? 다했슈. 근데 유배당했슈. 이렇게. 근데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버제스.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 얘는요? 해리스와 율반. 다했슈. 이렇게 다른 사투리 쓰면 안 됩니다. 충청도 사투리. 백종원이 하는 사투리 있죠? 네, 다이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요,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틀렸네요. 교통망이 좋을수록 고소득층이 입주하죠. 그러니까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이번에 버제스는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주요 교통망 이런 거 나오면요, 일단은 선형이론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이렇게 줘야 돼요. 호이트의 뭐라고요? 선형이론. 그 다음에 3번의 호이트는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의 논리입니다. 도시 생태학적인 논리입니다. 도시 생태학. 그래서 버제스는 해줘야 돼요. 동심어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를 천이지대 해줍니다. 얘는요, 자 보세요. 점이지대는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보다는 안쪽에 있죠. 얘들보다는 안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심원에 의하면 점이지대는요, 고급 주택지역보다는요,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근거리에 있겠죠. 이게 고급 주택입니다. 중산층 주거지역 있죠. 여기 이제 고급 주택보다는 안쪽에 있죠. 얘가 가장 안쪽에 있는 겁니다. 천이지대가 도심 쪽이 가장 가깝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업 지역, 아니면요, 고급 주택 지역, 아니면요, 자, 여러 가지 소매, 어떤 상업 지역 같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분화된다. 이거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도 증가하고 특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44번 보시면,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작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 틀렸네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고용기회가 뭐라고요? 많은 도심과, 그 다음에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이 아니라 접근성이 양호한 있죠?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선형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요,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럼 요거는 선형이론 쪽이 나와야 됩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교통망이 좋은 곳 있죠. 요곳에 입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볼게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걸어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20년대 초에 나온 거니까 저소득층 다 걸어 다녔죠. 여기는 그래도 자 1940년대 정도에 나온 거니까 차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해야 하네요.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44번에 4번이죠? 3번 했나요? 4번. 3번 볼게요. 동심원의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요, 요거 아까 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4번에 다핵심 이론에서는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동심원 이론은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도시 뭐라고요? 생태학적 관점. 그럼 46번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이트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많아진다. 이거는요, 이거는 호이트 이론이 아니라 내용은 맞는데 이거는 버제스 이론입니다. 누구 이론이라고요? 버제스 이론에 따르면 해줘야 돼요. 이번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이질 활동간에는, 그러니까 주택이라든가 공장끼리는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붙어 있으려고요? 떨어져 있으려고요? 떨어져 있으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성, 양립이라는 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비양립은요,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버제스 이론에 따르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은요, 주요 간선도로가 뭐예요? 간선도로가 주요 교통망을 얘기합니다. 간선도로라는 게 주요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교통망이 좋은 곳에 가까이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건 맞는 표현인데 이거는 버제스 이론이 아니라 호이트의 이론입니다. 누구 이론이라고요? 호이트의 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요, 토지용 배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동심원 구조설과 선형론을요 배척한 이론이 아니라 얘랑 응용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내부에서는 다시 또 동심원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니까 아예 배척했다, 무시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핵심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놨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호이트 이론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과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은 상호 무관하다가 아니라 관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살고 있죠. 안 좋은 사람,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살죠. 그러니까 주거 분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주거 분리. 그러니까 주거 공간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는 겁니다. 지불 능력과 소득 계층과 그 다음에 주거 분리가 밀접히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시 공간 구조와 밀접히 관련됩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48번.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요,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 그러니까 상호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같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얘들은 몰려 있어요, 안 몰려 있어요? 몰려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경우는요, 집적 지향성이 뭐예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죠. 이런 거를 다핵 입지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봤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이번에 알론소는 알린소죠. 입찰지대 곡선은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렇게 입찰 지대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거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그리고 주거지는요, 이렇게 그려지죠. 주거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대를 결정하는 거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자에 따라서 배치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세분화한다면, 이게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해서 맨 바깥쪽에 이게 이제 지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접점들, 요거랑 이런 접점들을 쭉 연결하는 걸 포락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포락. 뭐 그런 게 있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쭉 연결한 포락선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요, 아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풍선에서 밑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교통비와 지대를 뭘로 간주했다고요? 마찰 비용으로 봤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지대 발생 원인을요,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있죠. 생산성의 차이, 이런 걸로 봤습니다.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지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갖는 기구들로부터 얻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거를요,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 했습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준지대. 이렇게 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